네. 여러분이 지금 오신 데는 이 건물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네 곳의 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입니다. 근데 저는 저기 남한산성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해설사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나갔고, 남한산성 지킴이 분들이 얼마 전에 교육생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나갔고, 또 남한산성의 저자 김훈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번을 같이 만나서 토크쇼도 같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같이 거닐었던 그래서 인연이 많은데 오늘 마지막 결정판으로 남사모까지 제가 안내를 하네요.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초공호가 지정을 해야지만 나오게 되는데 이상하게 남한산성하고는 작은 인연이 많네요. 자, 이제 사설은 이제 빼고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이 회장님 칭찬 먼저 해야 되겠어요. 전 회장님이 그렇게 빈틈없이 준비하는 줄 정말 놀랐어요. 네, 지난번에 답사 오셔서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말 과연. 깜짝 놀랐어요. 과연 우리 남서울 회장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성은 남한산성에 비해서는 훨씬 작죠. 그리고 이 전체가 이제 여기는 이제 제일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 우리 남한산성보다 뒤에 세계유산이 되었지만 1500년 전에 백제의 왕성이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 앞에가 여러분이 이제 앞에 공터를 지나오셨는데 이 앞에 지하 5m를 파면 백제의 건물이 80채가 이 지하에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앞에 여기 공터가. 네. 그리고 백제시대 갑옷이 여기서 유일한 철갑옷, 연도가 밝혀진 철갑옷이 여기서 나와서 의자왕 때 645년 갑옷이 여기서 출토돼서 KBS 역사 스페셜에서 1시간 다뤘고, 그리고 여기는 그 1600년대 초에 임진왜란 이후에 갑자기 공주가 또 다시 한번 급부상되면서 저 충북에 있는 충주라고도 하고 청주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가명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명 자리도 원래 여기 이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좁고 그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풀꽃문학관 옆에 그 공주 사대부고라고 하는 명문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제의 이제 아까 그 회장님이 잠깐 보내주셨는데 설민석 씨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 우리 선생님들 보고 오셨을 텐데 저쪽에 가면 조금 더 아늑한 정자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제가 백제 왕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기 전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이 강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금강이고, 여기까지가 강의 넓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 너머까지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저쪽이 신도시, 이쪽이 구도심이 되는데, 저쪽 신도심에서 신도이면 세종시가 다서 세종시가 다 있어요. 공주는 지금 이탈리아 강이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져서 21년면 지금 10만 칸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강이 백제의 그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이 강이 천연 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475년부터 64년 동안밖에 538년까지 64년밖에 여기 백제의 왕도가 아니었지만 여기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는 오늘 가신 무령왕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벽은 지금 여러분이 오실 때는 돌로 쌓였지만 백제 때는 대부분이 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성이었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가 이제 다시 가명이 넘어오면서 지금처럼 거의 대부분이 돌로 쌓아서 이 성벽의 전체 길이는 2660m지만 백제 때 쌓은 성은 동쪽에 465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시 개축한 거고요. 이 바닥을 파면 그 백제 때 그 성벽을 쌓았던 판축식 기법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 내부의 면적은 약 6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백제 때는 이제 여기가 옹진이었기 때문에 옹진성으로 당연히 불리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까 공주라는 지명은 그 태조 왕건 때 지명이 나오고 그 뒤로부터 이제 공주라는 귀공자, 공주하는 공자와 고을주자에서 공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조선 시대를 비롯해서 근대 유적까지 이 성 안에는 매우 중시되어 있기 때문에 1500년 동안의 기록이 그 세계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쪽 한성에서 웅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천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매우 학자들도 궁금했습니다. 무령왕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그제 왕도였었죠. 그런데 그 비밀이 2003년도에 밝혀졌는데요. 자, 아파트 너머 뒤에 수천리 고문군이라고 해서 이따 박물관에 가시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 유물을 이렇게 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린 것은 땅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상에 남아있는 건 탑밖에 없기 때문에 땅을 파야지만 유물이 나오고 그 유물을 가지고 그 역사학자 이에치카가 한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저희는 오늘 무령왕릉 유물을 가지고 아마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문주왕의 세력을 그 계루왕이 한성에서 그렇게 장수왕한테 그렇게 깨질 때 문주왕은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아들로 나오는데요. 현재 역사가들은 동생으로 생각을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루왕에게는 문주와 곤지라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굳이 두 명의 동생을 언급하는 것은 그 문주는 그때 상좌병 국무총리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루왕이 저기 신라로 구원병을 청해오라 구원병을 데려오라고 신라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때 신라는 자비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마 세종시쯤 왔을 때 이거는 이제 저희 충청도 쪽 학자들의 주장인 그 이론입니다. 저희는 주로 공주대학교 이론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종시쯤 왔을 때 형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기 있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세력들이 문주왕을 도와줬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주는 이곳으로 내려왔는데 3년도 왕을 못하고 해구라고 하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한테 사냥 나갔다가 시해를 당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13살짜리 상근왕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를 죽인 해구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15살에 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백제의 귀족, 그것도 귀족한테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비가 오니까 그냥 계속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동성왕은 또 어디에서 오냐면 일본에서 오는 곤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신으로 16년 동안 일본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일본에 있다가 이쪽으로 왕이 돼서 오는데요.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로 나오는데 지금 역사는 동성왕의 이복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왕을 왕을 해서 이 위에 가면 임유각이라고 그 집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 공산성이 오늘 최고로 아름다운 때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낙엽을 밟으면서 이렇게 가보려고 했더니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네요. 비는 걱정하지 마셔도 산이 있어요. 그쪽에 그 동성왕이 이제 23년 동안 왕을 여기서 왔는데 활을 쏘면 백발백중 아주 대단한 신궁 소리를 들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고 외교에도 잘하고 신라와도 교류를 위해서 이찬 비지 딸과 결혼도 하고 아주 잘했는데 22년 500년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백제에서 나오는 최초의 유각인데요. 그 임유각을 지어놓고 막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방탕하게 놀기 시작해요. 궁의 동쪽에 임유각을 5장이나 되는 임유각을 짓고 화려하게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뭐 새죽이나 물고기도 이루고 뭐 했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백제가 또다시 안정이 될 듯 하다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는 그 혼란했던 상황을 전부 노파가 여우가 되어 사라졌고 3월에 서리가 내리고 남산에서 호랑이 2마리가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신하 충신들이 간을 해요. 간을 하는데 제발 그 잔치 좀 멈추고 백성들을 돌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잔소리하는 신하들을 성문을 닫아 걸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계속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비로 사냥을 가게 됩니다. 왕이 사냥을 가는 것은 사냥을 하는 목적보다는 지방 귀족의 동태를 보고 왕의 권위를 살피고 그리고 병사들의 군대 훈련의 군사 훈련의 목적이 있죠. 사냥을 어쨌든 잘했어요. 사냥을 잘했는데 폭설이 왔습니다. 11월이니까 양력 12월 됐겠죠. 그래가지고 마포천이라는 곳에서 주무시게 돼요. 근데 그 마포천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모시로 유명한 한산으로 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게 되는데 그날 밤에 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대통령 경호실장급이었던 위사자병 백가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동성왕이 칼에 찔립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1월에 찔렸는데 무령왕이 12월에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때 그래서 이제 동성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령왕 사마왕이죠. 이름 시호가 무령이고 이름은 2개입니다. 일본에서는 사마 그리고 중국과 외교를 할 때 용 2개의 이름을 썼습니다. 성은 부여시. 그래서 이제 무령왕은 왕이 되어서 당장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백가를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부여의 백마당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커서 그때 이제 그 각 지역의 지배자들을 담노라고 불러서 22담노제가 시행이 됐는데 그 담노들을 전부 다 왕족으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귀족을 누르고 왕을 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김제의 벽골제 같은 저수지를 수리해서 완벽하게 왕을 합니다. 키는 8척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척관법을 적용해보면 1m 80에서 90cm 사이. 그리고 눈이 잘생겼대요. 제가 삼국사의 기록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마왕은 키가 8척이나 되며 미목이 수려하고 인자 관리해서 백성들이 잘 따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완벽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또 고구려와 가야 같은 나라를 쳐서 백제의 영토를 다시 회복시킨 다시 한번 백제는 근초고함대 최고의 번영을 하고 다시 한번 중흥을 시키는 왕이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6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묘지서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리고 나서 성왕은 그 뒤에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웅지는 땅이 너무 좁고 분지연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왕들이 계속해서 당하고 귀족들의 힘이 세고 사비를 가보니 신도시로 아주 적당해요. 그래가지고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538년에 성왕은 사비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64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렇고 지금 이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조그맣지만 저희가 그 남한산성 갔을 때도 참 좋았는데 저희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지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누정에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죠. 저는 이제 이 금강변에 과연 역사적인 누정이 얼마나 있을까? 이 주요 누정들을 강의하는 충남 전체를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누정 중에서 여기서 하나 대표적인 분 하나 이분만 설명드리고 잠깐 떠나겠습니다. 김윤환이라는 분인데요. 종이 품이면 관찰사하고 직책이 똑같죠. 차관급이죠. 이분은 그 고종 황제 때 재산 총책임자였습니다. 왕실의 총책임자인데 공주에는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분. 아주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3만 평의 땅을 일군 그 김갑순의 아들과 이분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분은 무령갑부예요 원래. 근데 왕실의 재산을 담당하고 나서 재산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공주에 사시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이분 그 김갑순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아들이 판사였어요. 큰 아들이 판사였는데요. 그냥 판사가 된 건 아니고 고피 판사,
호랑이 가족을 뇌물로 바쳐서 탄수가 된. 그리고 대전 유성 온천을 개발한 사람이고 천만평의 땅을 소유했으니까 굉장하죠. 무일푼에서 천만평을 이뤘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데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지루하실까봐 여기 지형적인 것만 설명합니다. 이 공산성은 용이 한 마리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저 섬이 미르섬입니다. 미르가 용의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리고 저기 다리가 이제 아마 얼마 뒤면 아마 사람 풍행이 보행만 될 것 같은데 저 다리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1932년까지는 충청도의 중심이 공주에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나중에 갈려나가고 대전하고 충남의 중심이 공주에 있었는데 철도가 대전으로 나면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니까 32년에 이전을 하니까 공주 사람들이 그때는 또 격하게 반대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1933년에 저 다리가 완공이 돼서 문화재 80년이 넘는 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달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때부터 이렇게 조그만 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여기는 아래 돌무더기 여기는 배다리가 놓아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 다리가 놓아지기 전에 1920년대에 배다리로 연결을 시켜서 여기를 건너 다녔는데요. 그 김갑순이라는 분은 얼마나 이제 밝은지 그때에도 여기 그때 당시도 렌터카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맨날 저기 일제 강점기 때 맨날 하신 말씀이 있대요. 민나 도로고 됐어. 모두가 도둑놈이야. 이렇게 그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텔레비 나와서. 그 여기가 이제 충청 가명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충청 가명이 공주 사대부고 자리로 나간 뒤에는 여기가 중군영이라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다 해체되고 나서 여기가 여기 중군영의 그 가명 그 진남관이라는 그 전체를 김갑순이 사들입니다. 처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기가 전부 마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저기 그분들이 유적 때문에 나가고 지금 여기는 10년 동안 발굴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만약에 몇 억이 나오면 몇 억 원어치만 발굴하고 다시 덮었다가 또 그 이전에 예산이 생기면 또 다시 열어서 다시 발굴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발굴하는 우리나라 발굴의 권위자이신 교수님 한 분이 인생만 더 세우지 말라고 갑자기 불안하시게 돼서 발굴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 송시울 선생님 김장생 선생님 김장생 선생님 시는 참 없네요. 그 유명하신 분들 시가 많은데 그 박택년 정도전 이런 분들 다 시가 있는데 그분들 시를 하기보다는 현대적인 시를 1분짜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다 가는 거고 내일은 오늘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여기 누정을 떠나겠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박우연.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만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무서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슬프게 난 멀쩡했다. 신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신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갈 거예요. 어린이들이 오면 여기밖에 안 가요. 왕궁터가 메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는 광장이 쌍수점 광장으로 불리는 거는 민조임금 때문에 그래요. 남한산성에서도 민조임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가겠습니다. 왕궁터는 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와가 굉장히 많이 공주대학교에서
1985년, 86년에 집중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와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와가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백제, 중국의 역사서 보면 백제의 사람들은 집은 풀로 엮은 집에 살았고요. 그 왕 쪽에, 궁궐 쪽에서만 기와를 썼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기와가, 궁궐에서 쓰이는 기와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백제의 연못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수정 광장이라고 불리는 거는 인조임금이 1624년에 이괄의 난을 피해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 도중에 누가 떡을 하다 마쳤는데 떡이 정말 맛있었대요. 그래서 인조임금이 신하를 불러 묻죠. 떡이 맛있는데 이 떡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떡 이름은 모르겠고 인가백성에 왔사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절미로구나 해서 인절미가 여기서 탄생을 해서 공주는 행사했다 하면 인절미만 해요. 다른 떡 안 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인조임금이 1924년 2월 13일에 들어와서 18일에 떠났는데 5박 6일간 있는데, 그때 그 다음날 이괄의 목이 잘려갖고 와요. 그래갖고 이괄의 목이 잘려서 오는데 헌객례가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왕에게 이제 목을 바친 6명의 목이 이제 도착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이게 이제 쌍수정이면 양쪽에 나무가, 큰 나무가 2그루가 있었대요. 그 나무에다가 정삼품의 벼슬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었어요. 심장이 약했나 죽었어요. 속리산 정이품송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2그루의 나무가 있는 정자라서 쌍수정이라고 유래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이미 제가 보니까 역사책을 보니까 실록에 쌍수 영청이 있었어요. 여교세. 그래서 쌍수라는 말이 그냥 그때 비로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인조가 떠나면서 이제 과거 시험을 여기서 치러요.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그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을 상대로 하고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과거 시험 기회를 안 줍니다. 왜냐면 패스를 못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방 사람들이. 지금은 지방도 공부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5명을 합격을 과거에 시키는데 공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임금이 공주 사람 좀 찾아봐 하니까 인조임금 속 안 쓰기려고 6등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강윤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6명을 급제를 시키는데, 여기서 장원급제를 하는 사람이 그 남한산성에서 사막사로 끌려간 홍익환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때 이름은 홍습이에요. 이름이 홍습이고 나중에 이제 홍익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홍습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 거기서 과거에서 떨어졌으면 돌아가시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인생만사 세움지마를 생각해요. 그때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부인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듣고 다 정말 청나라 끌려가서 다 죽죠. 그래가지고 그 홍익환 선생님이 여기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도 계신가요? 자, 50분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이동합니다.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여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그것도 무령왕릉같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풍납토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풍납토성이 전궁으로 지금 이제 굳어지고 있고요. 공산성, 그리고 부소산은 후원이고 부소산 앞에 거기가 세 개가 지금 전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령왕릉처럼 결정적인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추정입니다. 유홍준 박사님하고 같이 왔을 때 제가 여쭤봤더니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진흙을 1m 이상 방수를 하고 여기가 이제 백제의 연못이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연못입니다.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와당은. 자, 여기 보시면 진흙을 1m 이상 밑에도 그렇고 양쪽에 자꾸 진흙을 하고서 이거를 쌌습니다. 그래서 물은 솟아오르진 않고 물은 길어다 부었을 거고 평소에는 허드렛물로 쓰다가 비상시에만 우물로 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대로 내려갑니다. 김자진만 알지만은 김자진보다 사실 더 중요한 독립운동. 만주 독립군의 오동진. 나 처음 듣는데 오동진 저도 참. 총사령관이야 사실상. 그 북만주 쪽에 그 정의부라고 있는데 정의부의 총사령관. 근데 김자진 장군이 그 국립군 총사령부로 알려져 있죠. 그 3부가 있어서 3부가. 저 신림부, 창의부, 정의부 이렇게 있는데
신민부에서는 이제 김대중 의원이 저쪽 정의부에서는 저분이 총괄해요. 이분이 여기서 이제 공주 감옥에서 옥사했다는 그건데 뒤에요? 그렇게 여기 있다는 거는 여기 백제만 알겠지만은 독립운동사 한 사람들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